저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석 달 열흘을 우러내고 나서 내적 치유를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저의 내적 치유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 홀가분하다. 이제 대못 하나 빠졌다. 근데 그 이후도 저는 끊임없이 울어야 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 때는 흐느껴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었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전 마음껏 울어줍니다. 저의 내적 치유는 아마 80% 정도는 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외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제 안에 불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렇게 지글지글 타오르는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내적 치유가 조금 더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완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내적 치유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저희하고 상담하시고 행복해지셨다 해도 결코 이 내적 치유의 여정을 멈추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 늘 행복하고 하나를 해결해낼 때마다 삶이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전 즐겁고 행복한 과정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내적 치유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담이 끝났다고 해도 내적 치유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 치유됐다고 생각됐는데 남편 말 한마디에 또 뭔가 확 올라오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올라올 때 아직 남아있구나.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징후가 아직 남아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는 상담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상담이 끝났다고 끝났다, 나 이제 해방이다 이러시는 분들 반드시 1년 뒤에 다시 유턴해서 이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주도 학습 시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또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열어놓은 온라인 클래스도 들어보시는 거고 또 마음숲 심리코칭 유튜브도 계속 보시는 거고 또 그룹 상담이든 그게 뭐든 또 접속하시는 거고 또 그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에 뜨는 책들도 읽어보시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또 대다수는 다른 심리상담센터를 경유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대개 1년, 2년, 3년, 길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아이도 한 2년째 상담받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네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CBT, 인지행동치료 해본 사람입니다. DBT, 변증법적 심리치료 시도해본 사람입니다. 명상, 온갖 것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대상관계 이론 다 공부해봤고 ACT, 수용전념치료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프로이드를 그렇게 부정했던 제가 프로이드로 돌아와서 정신분석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의식의 정화, 무의식의 치료까지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상담은 단순히 생각만 바꿔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하는 그 테라피스트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조언해준다고 해서 그 조언대로 내담자가 그 조언을 따라서 산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상담은 내 안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 안에서 찾고 그 찾은 답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서 오셔도 결국 이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제일 심각해진 건 아이들이 학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등교 거부가 아주 많이 심해졌죠. 또 하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 이유는 아마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선생님들도 PTSD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신을 돌보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 누구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심각하게 정서적 박탈감에 시달렸다는 거. 그런데 코로나가 주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 더미가 쌓이고 하는 그런 코로나가 주는 PTSD를 경험한 아이들이 삶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거. 그 불안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심각한 품행장애적인 측면을 드러냈다는 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섹스를 하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심각해졌죠. 그게 원래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수면 위로 확 드러나게 된 게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고, 아마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